안녕하세요. 72세 김명숙입니다. 살아오면서 자식들과의 여행이란 말만 들어도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언제 한 번은 다 같이 손잡고 어딘가를 떠나보자고 마음먹은 적도 있었지요. 그러다 정년 퇴임 후 정말로 아들 녀석이 여행을 제안해 왔습니다. 엄마도 같이 가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하면서도 설렜습니다. 하지만 막상 여행을 떠나고 보니 그것은 제가 상상하던 가족 여행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따로 배정된 좌석, 도착하자마자 시작된 숨가쁜 일정, 며느리의 인스타그램에 올라간 사진 속에서 빠져있는 저의 모습. 식사는 당연히 제가 계산하고 걷다가 숨이 차 잠시 멈춰 섰을 때는 엄마 왜 또 그러세요라는 핀잔이 날아왔습니다. 어느새 저는 함께 가는 사람이 아니라 신경 써야 하는 짐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여행은 끝났지만 그 기억은 오래 남았습니다. 다음 여행을 또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땐 나 말고 둘이 다녀오렴.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그리고 왜 자식들과의 여행이 어쩌면 후회로 남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조심스레 들려드리려 합니다. 정년 퇴직하고 난 뒤로 제 일상은 조용했습니다. 새벽엔 창문 너머 햇살을 바라보다가 오후엔 동네 도서관에 가서 잡지를, 저녁이면 늘 같은 자리에서 차를 한 잔 마시는, 그렇게 무던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말수가 줄고 누가 전화를 해도 별로 할 말이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면 이젠 뭐 하시냐는 질문이 빠지지 않았고 저는 늘 같은 대답을 반복했지요. 이제 좀 쉬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처럼 집에 있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놈이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우리 일본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엄마도 같이 가요. 이번엔 제대로 효도할게요. 처음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무슨 여행이냐. 갑자기 뚝 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렸죠. 그런데 그 말 속에 조금은 설레는 감정이 숨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결혼식 이후로 자식들과 어디 함께 떠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동안은 늘 너희끼리 잘 다녀와라 했고 진심으로 아이들이 부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그렇게 같이 가자는 말을 듣자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이번에 료칸도 예약했어요. 온천도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요. 엄마 좋아하시는 장어덮밥도요. 며느리도 옆에서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어머님은 걱정 마세요. 숙소며 일정 다 저희가 알아서 준비했어요. 어머님은 몸만 오시면 돼요. 그래요.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어요. 몸만 오세요. 나이 들어 이런 제안을 받는 것도 큰 축복이지 싶었습니다. 처음엔 됐다. 나 혼자 움직이기 힘들다. 며 거절했지만 아들의 반복된 권유에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번만 가보자. 나도 이제 늙기 전에 한 번쯤은 자식들과 여행이란 걸 해보는 것. 결국엔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말이 나온 순간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집 앞 동네 마트도 버스를 타야 겨우 가는 저인데 외국이라니, 그것도 자식들이 주도한 여행이라니. 여행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며느리는 단톡방에 숙소 사진과 일정을 정리해서 보내줬습니다. 보기만 해도 멋진 일본 료칸 사진, 조식이 화려하게 차려진 식당, 벚꽃이 흐드러진 거리, 풍경이 이어졌죠. 일정표엔 오사카성 관광, 아라시야마 대나무 숲, 규카츠 맛집이란 글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컸습니다.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걸음을 늦추면 민폐일 텐데.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죠. 그래도 자식들이 챙겨주는 여행인데 민폐가 되지 않으려고 몸도 사리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무릎 파스를 붙이고 걷기 연습도 조금씩 했습니다. 짐을 싸던 날 밤 서랍 속에서 오래된 여권을 꺼내며 괜히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유효 기간은 아직 남았네. 작은 캐리어 안에 여분의 내복,
숙소에서 입을 트레이닝복 그리고 머리빗까지 하나하나 차곡차곡 챙겨 넣으며 스스로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설렐 줄 몰랐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출국 당일 공항에 도착하자 아들과 며느리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커플룩에 등산 배낭을 맨 모습이 참 보기 좋더군요. 그런데 첫 번째 이상한 기분은 공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엄마, 티켓은 다 끊어놨어요. 근데 엄마 좌석은 저희랑 좀 떨어져 있어요. 항공사에서 같은 줄로는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뭐 괜찮아. 그 말은 괜찮았죠. 자식들 불편할까봐 그저 웃고 넘겼습니다. 그런데요, 비행기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그제야 기분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몇 줄 뒤에서 신나게 서로 사진을 찍고 웃고 와인을 나눠 마시는데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같이 여행을 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공항 도착해서도 저는 뒷줄에 서서 캐리어를 끌고 조용히 그들의 뒤만 따랐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을 땐 안내를 맡은 직원이 일본어로 뭐라고 하는데 그 말들을 아들 며느리는 잘 알아듣는지 통역도 없이 휙휙 대화를 이어갔고요. 저는 그냥 가만히 서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다다미 방 한편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문득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한다더니 난 지금 손님이 된 기분이다. 하지만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여행이 제 노후의 평생 후회로 남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여행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함께 간다는 게 무엇인지 아직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답은 여행 둘째 날부터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착 첫날부터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새벽같이 도착한 공항은 분주했고 숙소에 짐만 던져두자마자 아들은 지도를 켜들고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부터 일정 시작이에요. 일단 도톤보리부터 갑니다. 비행기에서 쪽잠도 제대로 못 자 피곤이 몰려왔지만 그 말 앞에서 감히 쉬고 싶다는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따라 나섰죠. 숙소에서 나와 처음 마주한 일본 거리는 낯설고 정신없었습니다. 아들은 구글 지도에 얼굴을 받고 있고 며느리는 이미 스마트폰 카메라를 켠 채 연신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도착한 곳은 TV에서 본 적 있는 유명한 초밥집이었습니다. 이미 긴 줄이 있었고 우리는 그 앞에 30분 넘게 서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그 와중에도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실시간으로 올리며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죠. 저는 구석에서 벽에 기대어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누가 저에게 어머님 힘드시죠? 한마디라도 해줬다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말이었을까요? 식당 안에 들어가서도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엄마, 이거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입에 들어오는 그 한 점을 위해 2시간 가까이 걸었다는 거죠. 소화도 안 되는 빈속에 아침도 건너뛴 상태로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초밥 한 점을 씹으며 이게 가족여행인가 하는 생각을 되뇌었습니다. 그 다음은 오사카성, 그리고 신사, 또 유니버설 시티, 근처 쇼핑몰까지 아들은 매 순간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만 참고 조금만 더 걸어요. 여긴 꼭 봐야 해요. 그 말이 하루에 12번도 넘게 반복됐습니다. 그날 하루만 거의 1만 보 이상을 걸었습니다. 발바닥은 뜨겁고 무릎은 쑤시는데 중간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자리는 늘 사진 찍느라 잠깐 멈춘 곳이었습니다. 앉자마자 엄마, 다시 출발할게요란 말이 들려왔고 또 다시 캐리어를 잡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쇼핑센터에 들렀을 때는 더 민망했습니다. 며느리는 새 신발을 신어보고 있었고 저는 카트에 올린 짐을 지키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사이 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뭐 사고 싶은 거 없으세요? 솔직히 말해 사고 싶은 것도 없었고 뭘 사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괜히 나는 괜찮다고 말하고 말았죠. 그런데도 묘한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왜 나는 구경만 하고 계산만 기다리는 사람이 된 걸까? 길을 걷다가도
그들 둘은 자연스럽게 앞장을 섰고 저는 뒤따라가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어쩌다 속도가 안 맞아 멀어지면 며느리는 돌아보며 어머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는 다시 자기 길로 바삐 걸어갔습니다. 말은 물어보지만 진짜 걱정이 아닌 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숙소에서 잠깐만 쉬고 싶다고 말하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코스는 진짜 예쁜 사진 나오는 곳이에요. 조금만 힘내세요. 이거 놓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또다시 외투를 챙기고 따라 나섰습니다. 나는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질문을 삼키면서요. 가장 기가 막혔던 건 어느 날 길에서 넘어졌을 때였습니다. 작은 경사길에서 미끄러졌고 무릎을 살짝 찧었습니다. 아들은 놀라며 손을 잡아 일으켰지만 며느리는 그 상황에서도 사진기를 들고 주변을 둘러보더군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 말 이후 저는 혼자 벤치에 앉아 팥을 붙였고 두 사람은 근처 가게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니 저는 다리를 절뚝이며 방에 들어갔습니다. 캐리어는 여전히 입구에 놓인 채였고 며느리는 손에 든 쇼핑백을 침대에 펼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저는 그 말에 고개만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 여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만의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동행자가 아니라 그저 함께 이동하는 짐 같았습니다. 일정도, 동선도, 쉬는 시간도 모두 그들 중심으로 돌아갔고 저는 그저 참고 걷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조용히 파스를 붙이며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 여행에 온 걸까? 자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나는 지금 그들의 뒷모습만 보고 있구나.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족 여행이라 부르던 이 여행은 사실 가족이 빠진 여행이었단 걸요. 제가 빠져도 그들의 일정엔 큰 지장이 없었을 겁니다. 다만 제 자리만 남겨둔 채 사진첩에서조차 제 모습은 없겠지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입을 조금씩 닫기 시작했습니다. 의견을 내봤자 반영되지 않을 걸 아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수가 줄어들며 마음도 함께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도톤보리에서 멀지 않은 어느 조용한 골목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정이 있었고 그날도 정신없이 걷고 또 걷다 보니 허리가 당기고 발바닥이 욱신거렸습니다. 조용한 구석에 잠시 앉아 숨 좀 돌릴 생각으로 멈춰섰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빠르게 앞질러 가버렸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도 모른 채 저는 그냥 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괜히 전화기를 들여다봤지만 일본 심카드가 없어 전화도 되지 않았고 문자도 터지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지나가는 틈에서 저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가까운 골목 어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아들이 뛰어오더니 멈춰서며 헐떡였습니다. 숨을 돌린 뒤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엄마, 제발 좀 붙어 다니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가 뒤따라오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시면 어떡해요? 차느라 반 시간 넘게 걸렸어요. 일정도 다 밀렸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사과도 항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또 일을 벌였구나 싶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있는데 방 한켠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이러니까 어른 모시고 여행 오는 게 힘든 거야. 우리끼리 왔으면 진작에 벌써 세 군데는 더 봤을 텐데. 그러게, 엄마 체력 생각해서 천천히 움직이려 해도 결국은 우리가 다 챙겨야 되잖아. 솔직히 좀 지친다. 그 말은 소곤거리는 목소리였지만 어쩐지 제 귀에는 큰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부러졌습니다. 짐이라는 단어가 가슴 속에서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내가 지금 이 여행에서 짐이구나. 사실 그동안도 눈치는 있었습니다. 일정이 바쁠 때마다 며느리는 저를 슬쩍 뒤로 두었고 사진을 찍을 땐 저를 화면 밖으로 빼놓았으며 식사 때마다 주문은 두 사람 몫으로만 했습니다. 저를 챙겨주는 건 늘 할 일이니까라는 의무감이었지 진심 어린 배려는 아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식사 때
며느리는 어머님, 오늘은 뭘 드시고 싶으세요? 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음은 거칠애였습니다. 제가 따뜻한 국물이 있는 게 좋겠다고 말했더니 바로 뒤이어 아들이 말했죠. 일본 왔으니까 오늘은 스시로 하자. 엄마는 미소 된장국 시켜드릴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소된장국 한 그릇이면 족하니까요. 그 자리는 대화도 웃음도 없이 그저 수저만 오가던 자리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니 온몸이 욱신거리고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들지 못한 채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는 걸까? 이게 효도인가? 아니면 그냥 휴대용 지갑이자 짐꾼인가? 가슴이 쓰렸습니다. 제 존재가 무게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렇게 명확하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은 여행 초반에 엄마랑 같이 좋은 추억 만들고 싶었어요라고 말했었습니다. 그 말이 지금은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도 믿고 싶었던 말이었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저는 추억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뒤따라다니는 방해물 혹은 책임이라는 이름의 짐이었을 뿐이니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니? 몇 시에 나가니? 오늘 뭐 하니?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자 더 편해 보이더군요. 자식들은 일정이 더 매끄러워졌고 웃음도 늘어났고 제게 건네는 말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게 그들의 진짜 여행이었겠죠. 그날 이후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여행객이 아니라 장애물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 마음을 아주 조용히 깊숙이 부숴 놓았습니다. 그날은 일본 교토에서의 셋째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계획이 빽빽하게 짜여 있어 오후 늦게야 겨우 숙소로 돌아왔죠.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다리는 내 것이 아닌 듯 저릿저릿했습니다. 간신히 침대에 몸을 눕히고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하고 조심스레 물어봤을 때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은 저희 둘만 예약했어요. 여기서 유명한 가이세키 요리라서요. 코스 요리라 예약 인원 변경이 어렵대요. 어머님은 호텔 조식당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간단히 드셔도 괜찮고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가족 여행이라고 해서 따라왔고 나름 기대도 있었던 여정이었는데 나만 빼고 저녁을 먹는다고?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멋쩍은 웃음만 지었습니다. 그래, 나야 뭐 조용히 있는 게 좋지. 아들과 며느리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마치고 나갔습니다. 호텔 문이 닫히고 나서야 방 안은 갑자기 너무나 고요해졌습니다. TV를 켜봤지만 자막도 안 맞고 채널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꺼버리고 앉았습니다. 식당에 가볼까 했지만 혼자 밥을 먹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더군요. 어색한 공기, 다른 사람들의 시선, 낯선 음식, 그게 다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결국 로비 옆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 하나랑 우유 하나를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젊은 직원이 웃으며 인사했지만 저는 마치 죄를 짓는 사람처럼 고개를 숙인 채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방에 돌아와 삼각김밥 비닐을 뜯는데 이상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그 작은 김밥 하나를 꺼내는데도 괜히 눈물이 찔끔 나더군요. 맛은요? 솔직히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씹는 감촉만 있었고 목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속이 허했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행을 온 걸까? 아니면 유배라도 온 걸까? TV에선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창밖은 화려한 도심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방 안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섬 같았습니다. 삼각김밥 반 개쯤 먹다가 멈췄습니다.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더는 먹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음식 하나도 이젠 입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늦게야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손엔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진짜 좋은 데 다녀왔어요. 사진 좀 보세요.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예쁜 접시에 담긴 요리를 찍고 웃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엔 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를 함께 했고
추억을 쌓았지만 저는 그냥 그 시간의 빈칸이었습니다. 엄마, 내일은 좀 더 여유 있는 일정이에요. 오늘은 좀 쉬셨죠? 아들이 그렇게 묻길래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응, 잘 쉬었어. 방 안에서 삼각김밥 하나 먹고 TV 보다 말고 혼자 있었지. 그 말을 속으로 삼킨 채 저는 침대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말, 여행이라는 말, 효도라는 말. 그 단어들은 포장지처럼 반짝거리지만 속은 너무 쉽게 비워질 수 있다는 걸요. 같이 간다고 다 함께 있는 건 아니고 식탁에 둘러앉는다고 다 같은 음식을 나누는 것도 아니더군요. 오늘은 저희만 예약했어요. 그 며느리의 말 한마디는 마치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벽 너머에서 웃고 먹고 사진을 찍는 그들. 그리고 이쪽 벽에 남겨진 저는 편의점 음식 하나에 마음이 저려오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 켜진 스탠드 조명을 끄지 못한 채 잠들었습니다. 불빛 하나쯤은 있어야 덜 쓸쓸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불 꺼진 마음을 안고 저는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여행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 깊이 다짐했죠. 여행을 떠나기 전 아들은 말했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저희가 다 할게요. 엄마는 몸만 오세요. 그 말 참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공항에 발을 디디기 전부터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지요. 첫날 공항 리무진 티켓을 살 때였습니다. 엄마, 현금 좀 있으세요? 공항 리무진은 현금이 좀 빠르다네요. 그 말에 무심코 지갑을 열어 꺼내준 만엔짜리 한 장. 그게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째 날 지하철을 탔습니다. 교통카드 하나씩 사야 해요. 어머님 것도 여기로 충전할게요. 엄마, 카드만 주시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제 카드가 며느리 손에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 뭐 번거로울까봐 챙겨주는 거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매일 반복됐습니다. 카페에 들어가도, 식당에 가도, 편의점에 가서 물 한 병을 사도 제 카드가 먼저 나가더군요. 심지어는 한 번은 아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일본어 조금 하시니까 엄마가 먼저 결제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서요. 편하다고요? 그럼 나는 불편해도 괜찮단 뜻인가요? 그리고 여행 마지막 날 기념품 가게에 들렀습니다. 손주들 생각에 인형 하나씩 사볼까 고민하던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건 친정 식구들 줄 선물인데요. 어머님 카드로 먼저 결제해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보태드릴게요.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 또구나. 또 내 지갑에서 나가는구나.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감사합니다. 엄마, 하고 웃으며 말하던 그 순간 제 마음엔 먼지 같은 기분이 차올랐습니다.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도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건 아닐 겁니다. 단지 굳이 꺼낼 생각이 없는 거겠죠.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그들의 무심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효도 여행을 했다는 만족감에 젖은 아들과 며느리는 여행 내내 제 눈치를 살피지도 제 입장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내릴 때도 제 짐은 제가 끌었고 택시비도 결국 제가 결제했습니다. 이젠 다 끝났으니 이쯤이면 괜찮겠지. 그런 생각이었겠지요. 하지만 저에겐 남은 게 있습니다. 통장에 찍힌 내역들. 계산서를 꺼낼 때마다 내던 그들의 시선, 그리고 무심하게 던져진 엄마가 먼저라는 말투들. 그건 단순한 금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넘겨진 조용한 짐들이었고 저를 호의로 감싸는 척하면서 실은 철저히 이용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 여행에서 가장 비싼 건 항공권도 숙소비도 식사비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비싼 건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자존심이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 무너졌던 시간. 그게 바로 가족여행이라는 이름 아래 포장된 제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대가였습니다. 그날 돌아오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라 그런지 기내 분위기는 조용했습니다. 다들 피곤했는지
이어폰을 꽂고 잠에 빠져 있었고 나도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심심한 마음에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와이파이는 안 됐지만 사진첩이 열렸고 그 안엔 여행 중에 찍은 사진들이 몇 장 저장돼 있었습니다. 여행 내내 아들과 며느리는 사진을 참 자주 찍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진, 뭘 먹든 사진, 스치듯 본 풍경 앞에서도 꼭 한 장씩은 남기더군요. 피사체는 늘 둘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셀카, 손 꼭 잡고 있는 사진, 배경을 살려 각도 잡은 기념샷, 심지어 음식 사진도 접시 옆에 며느리 손이 살짝 들어가게 해서 분위기를 더하고 그 속에 나는 없었습니다. 딱 한 장 있더군요. 첫날 공항에서 찍은 사진. 그것도 내가 무릎을 굽히고 캐리어를 열고 있는 뒷모습. 함께 찍자고 말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여기 예쁘다. 우리 같이 찍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말했던 날. 그때마다 아들은 엄마, 지금 말고 나중에요. 해 지기 전에 여기 먼저 찍어야 해요. 라며 급히 삼각대를 세웠고 며느리는 어머님, 뒤에 잠깐만 빠져 계세요. 둘이 먼저 찍을게요. 금방 끝날게요. 라 했습니다. 금방이 끝내 오지 않더군요. 한 번은 내가 먼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둘이 이렇게 서봐. 내가 찍어줄게. 폰을 받아들고 프레임을 잡았는데 며느리가 살짝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손 흔들려서 나중에 제가 찍을게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괜히 폰을 들었던 게 후회됐습니다. 호텔에 돌아온 밤 며느리가 앨범을 정리하며 말하더군요. 오빠, 이건 인스타에 올릴 거야. 여기 조명 너무 예쁘다. 아들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나는 침대 구석에 앉아 가만히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여행은 참 예뻤습니다. 조명도 분위기도 포즈도 다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쁜 여행 속에 나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마치 배경처럼 화각 밖으로 밀려난 사람처럼 가장 마음 아팠던 건 내가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첩을 다시 열어보니 그 안에는 그들 둘이 웃고 있는 모습, 거리 풍경, 음식 사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찍은, 내가 남겨주고 싶었던 그 순간들이 모두 그들만의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여행에서 나는 손님도 아니었고 동행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함께 끌고 가야 할 무언가. 말 걸기 조심스럽고 카메라에 담기엔 어색한, 조용히 따라와 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날 비행기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창밖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며느리는 이어폰을 꽂은 채 잠들어 있었고 아들은 게임을 하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롭고 허전했습니다. 사진 속 나를 찾다가 결국 그 속엔 내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 내 존재 자체가 그들의 기억에서조차 흐릿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이 여행에서 내가 남긴 건 결제한 영수증들과 묵묵히 뒤따른 발자국뿐이었습니다. 이런 여행이라면 다음엔 사양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턴 나를 진짜로 함께 봐주는 사람과 함께 걸어주는 사람과 그런 사람하고만 여행하자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내 여행을 맡기지 않겠다고.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로 저는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잠이 들려 하면 자꾸 그 여행이 떠올랐고 눈을 감으면 며느리가 문 닫고 나가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집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오는 거라 반가웠죠. 따뜻한 차를 내어주고 둘이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딸이 문득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군요. 엄마, 오빠가 그랬대. 다음엔 엄마랑 여행 안 간다고.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어리둥절한 얼굴로 딸을 바라보니 딸은 눈을 피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힘들었대. 걷는 속도도 안 맞고 계속 기다려줘야 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 말이 제 귓가를 후벼 팠습니다. 그날 밤 혼자 호텔 방에 남겨졌던 기억. 편의점에서 샀던 삼각김밥이 목에 걸려 내려가지 않던 기억. 비행기 안에서 제 사진 한 장 없이
넘겨지던 그들의 인스타그램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딸의 그 말이 마지막 퍼즐처럼 끼워졌습니다. 아, 나는 그들에게 짐이었구나.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며느리가 식당 예약에서 저를 뺀 건지, 왜 제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는지, 왜 나를 찍어달란 말에 이따가라고 했는지 그들은 불편했던 겁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는 여행이 아니라 어머니와 떨어지고 싶은 여행이었던 거죠. 효도라던 그 말은 결국 그들만의 여행 계획에 덧붙여진 장식에 불과했습니다. 딸은 저를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엄마 오빠도 그런 뜻은 아니었을 거야. 라고 덧붙였지만 그 눈빛조차 이런 말까지 내가 해야 하나 하는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왔던 그래도 내 자식들이 나를 챙기긴 했지. 그래도 같이 여행 갔던 건 특별한 경험이었어 라는 생각들이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나는 짐이었다는 뼈저린 자각. 그날 이후로 저는 자주 창밖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노란 은행잎이 흩날리며 떨어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 보면 이 나이쯤에 가장 슬픈 일은 병도 고독도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내가 누구에게 짐이 된다는 것. 그걸 느끼는 순간부터 사람은 마음이 먼저 늙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건 뭘까요? 아무리 다리가 불편하고 숨이 차고 말을 덜 해도 누군가의 불편함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민폐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 저는 그게 인간다운 노년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딸의 한마디는 그 환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이후로 자식들과는 여행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와 말했죠. 엄마, 다음엔 동남아로 갈까 생각 중이에요. 엄마도 시간 되시면.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보자. 이번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친구와의 약속도 없고 어디 갈 계획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엔 먼저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은 짐처럼 끌려다니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여행을 통해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자식들과의 여행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나이 들수록 더 조심스러워져야 한다는 것.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깨달음은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든 짐이 되는 순간 관계는 무너지고 자존감은 사라집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결국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 분들께 조용히 전하고 싶습니다. 노후의 여행은 누구와 가느냐보다 어떻게 대우받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식이라 해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이었습니다. 카트를 밀며 두부 하나 고르던 참이었지요. 휴대폰 진동이 울렸고 화면엔 며느리 이름이 떴습니다. 순간 반가움보단 왠지 또 뭔가 부탁이려니 하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는 마치 오랜만에 전화한 게 미안하다는 듯 껄껄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제주도로 가려고요. 저희 둘이 날짜 다 맞췄고요. 숙소만 어머님이 잡아주시면 돼요. 지난번처럼요. 그 말에 눈앞이 순간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숙소를 잡고 또 비용을 부담하고 또 따라가야 하나 마음 깊은 곳에서 부글부글 끓는 무언가가 올라오더군요. 딱 2달 전 일본에서의 그 여행이 아직도 생생한데 말입니다. 한 번도 사진에 넣어주지 않았고 식사도 혼자 했으며 계산은 내가 다 해놓고 돌아와서는 다음엔 안 간다는 뒷말까지 들었지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숙소만 잡아달라는 말을 들으니 속이 뒤집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번엔 못 가겠다. 여행이라는 게 그냥 따라만 가는 거 아니잖니. 같이 걷고, 같이 보고, 같이 웃는 게 여행이지. 근데 지난번에 나는 그냥 그림자였어. 이번엔 나도 나랑 잘 맞는 사람이랑 가고 싶다.
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군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며느리 쪽은 당황했을 테지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웃으며 그래 알겠어 했겠지만 이번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는 제 마음을 지키기로 결심했으니까요. 며느리는 얼떨떨한 듯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 어머니. 그게 지난번엔 좀 일정이 빡빡하긴 했죠. 이번엔 진짜 여유롭게 잡을게요. 바닷가 근처 한적한 숙소도 이미 알아봤고요. 편하게 쉬러 가는 거예요. 설득하려는 말투였지만 그 안엔 또 부담을 맡겨드릴 테니 거절하지 마세요라는 속내가 뻔히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안 갈란다. 이번엔 친구들이랑 다녀올 거야. 진짜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랑. 이 말을 하고 나니 가슴 안쪽에서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쑥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끝마다 눈치 보던 제 모습도 괜히 엄마니까 당연히 따라가야 했던 저 자신도 그 순간만큼은 벗어나는 기분이었지요. 며느리는 끝내 알겠어요라는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카트를 밀며 두부를 집었고 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조용히 찬장 정리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름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여행을 가보자. 숙소도 내가 편한 곳으로, 일정도 내가 쉬고 싶은 대로,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그런 여행을. 며칠 뒤 친구 정자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 여름에 통영 쪽 어때요? 예전부터 바다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정자 씨는 반색하며 말하더군요. 그럼요. 언니랑 둘이 가면 얼마나 좋게요. 저랑 속도 딱 맞잖아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행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와 가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얼마나 마음이 맞느냐,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쁜 풍경도 맛있는 음식도 같이 나눌 사람이 있어야 추억이 되지요.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내 존재를 짐이 아닌 함께하는 동행으로 봐줄 때 비로소 그 여행이 내 인생의 한 장면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인스타그램 배경으로 존재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계획 속에 끼워 맞춰진 이름 없는 어른으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부터의 여행은 저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쓰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정 속에서 제게 필요한 건 숙소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그 여행 이후로는 한동안 아무 데도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행 가방만 봐도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고 사진첩을 펼치면 괜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사진이 없는 사람은 기억에서도 점점 지워지는 거더라고요. 그게 저였고요. 그런 저를 바깥으로 다시 꺼내준 건 뜻밖에도 내 오랜 친구 영자였어요. 야,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나랑 강릉이나 한번 다녀오자.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날따라 영자의 목소리가 참 따뜻하게 들렸어요. 누군가 날 짐이 아니라 동행으로 불러준 느낌이었달까요. 우리는 새벽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논과들, 햇살에 반짝이는 바다. 강릉에 도착하자마자 역 앞에서 따뜻한 순두부를 한 그릇 나눴어요. 그렇게 별다를 것 없는 시작이었지만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천천히 걷자. 무릎 괜찮아? 추우면 이거 입어. 내가 겹겹이 싸왔어.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품는 말이더군요. 누군가는 바쁘다며 앞서 걷고 누군가는 조급하다며 뒤에서 다그쳤는데 영자는 제 속도에 맞춰 같이 걸어줬어요. 해변에서 바람 맞으며 함께 앉아 있었을 때 그 어떤 명소보다 그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우리는 꼭 사진을 찍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래 묵은 기억을 꺼내 나눴지요. 사진은 몇 장 없지만 그날의 풍경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진짜 여행은 장소가 아니라 속도와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라고요. 저녁엔 작고 오래된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었어요. 보일러가 따뜻하게 돌아가는 방에서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며 귤을 까먹었죠. 누가 사진 찍어 SNS에 올리자고 조르지도 않았고 맛집 찾느라 시간을 쫓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의 기분과 컨디션에 귀 기울이며 흘러가는 하루를 살았어요. 그게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창밖엔 바람이 불고 바다 내음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창문 앞에 앉아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론 내 마음이 편한 사람과만 여행하자. 여행이 남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기억이 남는 거니까. 다음 날 돌아오는 길에 영자가 그러더군요. 우리 또 가자. 사람 적은 계절에 정선 쪽으로 가보자.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다음 여행도 너랑 가자. 지금도 누군가는 가족 여행을 꿈꾼다고 말하겠지요. 자식들과 해외를 나가고 손주들과 사진을 찍고 함께 웃는 장면을 그리며요.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은 달라요. 부모는 기대하고 자식은 부담스러워하고 결국 누구도 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는 상처받고도 말 한마디 못한 채 돌아옵니다. 여행을 추억이 아니라 참아야 했던 시간으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인생의 여행이란 결국 누구와 어떤 온도로 걷느냐는 문제라는 걸. 자식과의 여행은 끝났지만 제 여행은 이제 시작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일정에 맞출 필요도 없는 마음 맞는 사람과 마음 가는 길로 함께 떠나는 그런 여정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식들이 또 물어보겠지요. 엄마, 이번엔 우리랑 여행 가실래요? 그땐 저는 분명히 말할 겁니다. 고맙지만 난 나랑 잘 맞는 사람이랑 이미 계획이 있어.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이제야 저는 내 삶의 여행자가 된 것 같습니다. 혼자라도 괜찮고 친구와 함께라면 더 좋고 중요한 건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거니까요. 이 여행은 어쩌면 많은 부모 세대에게 익숙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효도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떠났지만 정작 여행 내내 불편하고 외로운 순간만 가득했다면 그건 함께한 기억이 아니라 혼자 감내해야 했던 시간일 뿐이니까요. 그 여정에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마음이 닿지 않는다면 함께 있는 시간도 벽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이해받을 수 없다는 씁쓸한 진실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이 있었기에 진짜 소중한 여행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된 것 아닐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 걷는 속도를 맞춰주는 여유, 기다려주는 마음, 그 모든 것이 담긴 강릉의 골목길은 저에게 인생 처음으로 사람다운 여행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자신있게 말합니다. 나는 나와 잘 맞는 사람과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과 여행을 갈 거야. 그렇게 저의 여행은 끝이 아니라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